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우리 강원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ET2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9월 3일 지난주에는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과 투자 계획에서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하고 ESG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레이어 1이라고 하면은 오늘은 ESG 중에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9월 24일부터는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소 시장, 기후테크, 물, 식량, 생물 다양성, 순환 경제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하나 더 들어가서 레이어 3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7회차에는 다시 이제 레이어 2 사회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공급망 관리, 인권 경영, 그다음에 일하기 좋은 일터, 우리 D&EI라 그래요. 다이버시티, 에쿼티 앤 인클루전 이런 쪽에 공부를 하고 다시 또 G로 와서 지배 구조 설명을 하고 요즘에 이제 지속 가능성 공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 공시 그리고 혹시 이제 지자체에 있는 분들도 있어서 지자체와 중소기업의 ES 구축 전략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회차는 원래 10월 1일 날 준비를 했는데 임시 공휴일이 돼서 날짜를 하루 바꿔서 10월 2일 날 수요일 날그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정 공지를 했으니까 마지막에 우리 학생들도 많은데 우리 13개 모듈 중에서 10개 이상 강의를 듣고 나면은 소정의 기념품도 있지만은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리 에너지 신산업 혁신 융합 사업 단장 명의의 마이크로 디그리를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를 해야 되니까 사전 등록했을 때 성명으로 해주셔야지 우리 담당하신 분께서 출석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자료는 한 5시 정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2회차 강의를 위해서 공유를 멈추고 그다음에 강의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2회차 강의 ESG에서의 환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다음 회차 강의에서 환경에서 주요한 이슈들 몇 개를 좀 뎁스 있게 공부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ESG 공부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성 뭐 공시 그다음에 평가 이런 것도 하는데 어, 우리 학생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이슈를 보는 법을 설명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우리 강원대학교의 ESG 세미나는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부분이니까 첫 번째로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을 설명드리고 두 번째 ESG 개요. 그래서 ESG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세 번째 ESG 환경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금발 단발머리 소녀와 세 마리 곰 이런 동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어렸을 때 들었는데 이게 영국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던 것 같다가 1800년대 이제 하나의 단편 동화로 만든 건데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보이는 이제 어 금발 단발머리 소녀가 숲속에서 길을 잃다가 오두막집에 들어가니까 숲이 세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너무 뜨거웠고 하나는 너무 차가워서 중간 정도의 먹기 딱 알맞은 숲을 먹고 이제 배고픔을 갖다가 달랬고 또 지나가서 보니까 의자가 세 개 있는데 큰 의자가 있고 또 딱딱한 의자도 있는데 또 안성맞춤으로 앉을 만한 의자가 있는데 앉아보니까 또 의자가 와장창 하고 깨졌어요. 이제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서 이제 피곤해서 이제 자려고 가보니까 침대가 세 개 있는데 너무 큰 침대, 그 다음에 딱딱한 침대, 그 다음에 또 자기 안성맞춤에 포근한 침대가 있어서 이 단발머리 소녀가
이제 피곤해 지치고 아까 어 그 맛있는 숲을 먹어서 잠들었는데 한참 후에 시끄러운 소리 일어나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곰 세 마리,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이 와서 이제 자기 집에 불법 침입자가 있으니까 서로 이제 놀라면서 단발머리 소녀가 도망가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혹시 우리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지구과학을 배운 적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생성되기 전에 180억 년 전에 우주가 형성이 되었고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우리 지구는 45억 년 전에 형성이 돼서 앞으로도 45억 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 태양계 중에 우리 지구가 어떤 위치에 있냐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골디락스 존에 있다 그래요. 우리 인류가 살기 좋은 여건. 기온도 평균 15도입니다. 뜨뜻하고 적당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자전 공전하더라도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지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발을 디디고 살 수 있고 농사를 질 수가 있죠. 우리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그 호흡을 할 수 있고 또 공기가 있어서 이 골드락슨의 존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형성되고 나서 생물이 나타난 건 이제 뭐 거의 9억 년 전에 단세법도 출현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균형이 깨지고 있다 그래요. 그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이유. 현재 지구상의 인류의 사람 숫자가 80억 명. 이 80억 명이 현재와 같은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에너지를 찾은 거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를 쓰면서 온실가스, 그러니까 CO2라든지 메탄, 뭐 아산화질소 이런 게 나오고 또 하나는 이따가도 얘기하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살 공간을 갖다가 만들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기간을 많이 했죠. 이것 때문에 균형이 깨져서 우리가 더 이상 골디락스 존에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서두로 하려고 해요. 그 참고로 지구 대기 중에 온실가스는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수증기 H2O도 온실가스입니다. 12%.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우리가 CO2만 온실가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H2도 수증기도 온실가스인데 이건 좋은 온실가스. 그러니까 지구를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는데 뭐 우리가 발생이 돼한 3, 4일 전면 지나버리잖아요. 근데 CO2 같은 경우는 200년, 그렇죠? 메탄은 20년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 왼쪽에 있는 거, 이 기원전 1세기부터 쭉 봤을 때 2000년 보면은 지구상의 GDP는 거의 125조 달러라고 그래요. 잘 보시면은 거의 1900년대부터 이렇게 하이퍼 익스포네ン셜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거. 사실은 요렇게 올라갈 때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뭔가 GDP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된 거죠. 그래서 1820년대부터 가장 밑이 바이오 퓨얼 나무예요.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썼던 할머니 나무, 그다음에 빨간색의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같이 거의 1950년 이후에 지속적인 에너지가 공급된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한 산업혁명의 기계가 돌아간 거죠. 그렇죠? 증기 터빈, 항공기, 우리가 최근에 쓰고 있는 인터넷, AI까지 에너지가 없으면 이렇게 경제 성장이 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은 또 저는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공기 중에서 질소를 뽑고 그다음에 천연가스하고 석탄에서 탄소를 뽑아서 비료를 만든 거죠. 농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멜서스에 도저히 빠지지 않고 현재 인류가 평균적으로 80억 인류가 이 정도의 풍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00년하고 2020년을 비교하면 인구가 산업혁명 이전이 한 10억 명이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기원전 1세기는 1억 명. 우리가 이런 에너지하고 기계를 사용하기 전까지 고대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문명사에서는 10억 명까지가 올라간 게 맥스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하고 기계 문명을 하면서부터 인구가
80억 명, 우리 앞으로 100명, 100억 명까지 증가할 거라고 그래요. 요때 GDP도 보게 되면은 120배 성장을 했고 에너지 사용량도 30배 는 거죠. 에너지 사용량보다 GDP가 더 는 건 또 우리가 기계 문명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싶냐면은 에너지의 불평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X축이 그 GDP 퍼 캐피타 인당 GDP. 그래서 미국 보면은 우리가 5만 불이라 그러죠. 그리고 Y축이 보면은 TOE 퍼 캐피타에서 인당 사용하는 에너지 양.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연간 7톤의 석유로 한 사람은 7톤의 에너지를 써요. 근데 1톤의 에너지라 그러면은 우리 중형 자동차 소나타나 그랜저를 가지고 서울 부산을 한 22번 왕복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1인 한 가구가 1년에 쓰는 에너지 양이 우리나라에서 1톤 정도예요. 가구로 보면 산업을 빼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한 3만 5천 불짜리 그때 3만 불짜리일 때 한 우리는 한 5톤 정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보게 되면은 이쪽에 중국 차이나가 있죠. 차이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만 불인데 2톤. 인도가 가장 인구가 많죠. 한 16억 명. 5천 불인데 1톤. 중국하고 인도가 합치면 30억 명인데 경제 성장을 안 하리란 보장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하지만은 이 두 국가는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알고 있자. 그래서 에너지에도 불평등이 존재하고 우리가 에너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걸 제가 약간 그 암시를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5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기후 문제 얘기하면은 온실가스 얘기는 많이 하는데 에너지 사용량 얘기를 잘 안 해요. 에너지 사용량. 우리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전 세계 에너지 플로우를 보게 되면은 이게 한 2020년 기준이에요. 이게 저희가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전기로 하게 되면은 테라와트시 우리 가정이 한 달에 어, 한 400kWh 정도의 전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17만 테라와트시라는 전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공학적인 거지만 우리가 줄이라는 단어를 배우는데 줄로 하면 600 엑사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석유 톤으로 하게 되면은 140억 톤 써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에너지 1차 에너지 공급량이 한 3억 톤 정도를 가져와서 에너지 로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2.2억 톤 정도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5천만 명이 한 2.2억 톤의 석유로 한 사람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에너지를 갖다 우리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바이오 에너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자동차, 트럭, 기차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색깔을 보시면은 현재 자동차나 트럭이나 배나 비행기는 어떤 색깔의 보라색이죠? 석유계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탄소 중립 사회를 가려면은 이런 교통수단들이 석유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가야 된다. 이런 방향을 얘기하고 있고 이 케미칼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도 다 화학 제품이죠. 이 케미칼의 기원도 대부분은 석유예요. 과연 이 부분은 재생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 우리나라가 7억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갖다가 배출하는데 그중에 철강 쪽이 1억 톤이에요. 석탄을 쓰기 때문에. 석탄으로 열을 내 가지고 우리가 철광의 성분이 Fe2O3인데 O, O를 빼내기 위해서 열을 가해 석탄을 쓰는데 그것도 어떻게 이제 따르게 할 거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 이제 산업이나 레지던셜이 주택인데 이런 데서 전기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량은 2만 8천 테라와트 시 정도예요. 다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량이 17만 테라와트 시인데 지금 전기는 2만 8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만 8천에 해당하는 전력을 석탄,
천연가스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잖아요. 그러니까 3만이라 그러면은 14만원 테라와트 시에 해당하는 에너지도 어떻게 탈탄소를 할 건가? 요게 큰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한다 그럴 때 이 전기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도 얘기했지만 현재 전기와는 16인데 평균적으로 한 20%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나머지 80은 다 열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열. 어떻게 그걸 탈탄소 할 건가? 요것도 우리가 이제 그 기후변화 그 탄소 중립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6으로 넘어가서 지금 에너지의 아까 78% 그렇죠? 이런 거, 이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이 78%가 화석 에너지예요. 근데 화석 에너지 우리가 못 모르고 소위 말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죠. 석탄, 석유 같으면 거의 평균 3억 년 전에 나무하고 플랑크톤이 땅 속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에너지예요. 그때는 이제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은 같이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CO2하고 메탄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몰랐죠, 사실은. 이제 그걸 꺼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현재까지 평방미터당 2.7와트 정도의 에너지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더 갖고 있다고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그걸 우리 석탄 화력 발전소가 보통 1기가와트짜리거든요. 그게 138만 기가 내는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가 지금 우리 지구를 더 따뜻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자원광을 했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찾아보니까 지금부터 430만 년 전에 플라이오스의 중기라는 시점에가 이 CO2 농도가 420 ppm 지금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속이 되면은 남극, 북극, 그린란드, 그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얼음들이 쭉 눈 얼음이 녹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보다 당시가 해수면 2.1m가 높대요. 물이 녹으니까 계속 바다로 들어오죠. 그리고 그 당시 온도도 산업화 이전 대비 4도가 더 높더라.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지금은 모르지만 이게 지나고 되면 누적돼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참고로 어 사실 이제 유엔에서 관리하는 온실가스는 7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6가지를 갖고 있는데 어 가장 오른쪽에 이거 마우스가 잘 안 보이는데요. 요건 이제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88.6%가 이산화탄소. 그래서 그 다음에 4.8이 메탄, 아산화질소가 2.8, 기타 등등이 3.8. 그래서 이메아 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수소 계열 등등등등등등. 근데 실제로는 유엔에서 7가지를 관리하고 있어요. 수증기도 온실가스지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온실가스는 국제적으로 7개. 근데 우리나라 아직은 6개만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 이제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면은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대기는 78% 질소예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그렇죠. 그중에 산소가 21, 우리 호흡하는데 두 개 합치면 79예요. 아니. 그 99, 1%를 가지고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아까 옛날 자료지만 300 ppm이라면 0.03, 400 ppm이라면 0.04%예요. 그 다음에 아르곤, 기타 등등. 지금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04%. 400 ppm이라는 건 퍼센트로 0.04%예요. 사실 느낌이 안 와요.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그 효과가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증명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1795년, 1975년부터 보면은 이렇게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이산화탄소고 N2O가 그 아산화질소, 그다음 메탄, 인구 증가하고 똑같이 상관관계 우리가 통계 배우면 상관관계 배우죠. 인구 증가하고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고 토지 개발하면서 이 온실가스도 같이 늘고 있다. 오른쪽에 잠깐 보면 이게 있어요. 그 지구상에 태양광이 들어올 때 그 복사 에너지가
단위가 340이라는 건 뭐냐? 340 와트 퍼 스퀘어 미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온실가스가 늘어서 한 2.7 정도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 효과가 사실은 그렇게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이 이제 왜 중요한 일이 있다 또 얘기할게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그림 문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구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넣은 연,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서 나온 온실가스. 그쵸? 그리고 CO2 이퀴벌런트라는 건 CO2뿐만 아니라 메탄, 아산화질소를 모두 이산화탄소를 환산한 거예요. 네, 그거 설명 편 그다음에 토지 이용 변화 이따가도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지구상의 육지 면적이 150억 헥타르인데 그중에 3분의 1이 우리 80억 인구가 살기에 다 해쳤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나무들이 온실 CO2를 흡수를 하잖아요. 이게 다 사라졌기 때문에 나무들의 흡수 능력이 줄어든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복사 강제력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태양에서 들어온 열을 갖다 우리가 더 튕겨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대기 온도가 상승하고 바다 온도도 상승하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지구 평균 기온이 1.48도까지 상승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평균 기온이고 육지 기온으로 하면 거의 2도가 올라갔대요. 왜? 땅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빨리 따뜻해지잖아요. 바다는 물이기 때문에 덜. 그래서 합쳐가지고 뭐 1.5도라 그래요. 그래서 육지는 이미 사하라 평균 이상 대비 2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그래서 여담으로 얘기하면 제가 한 2주 전에 서울 시내를 걷다가 온열 질환이 걸려가지고 몸의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거의 죽을 뻔해서 살았어요. 4일 동안. 2도 올라가는데 거의 죽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체감 못하지만은 이게 서서히 이제 와 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7페이지에 이건 이제 자료는 또 우리 5시 되면 공개를 하는데 요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지구상의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유엔이 관련해 7종이라 그랬죠. 온실가스 양이 얼마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2019년 기준으로 하면 이게 59 기가톤이라고 그래요. 기가는 10억입니다. 10억. 그러니까 590억 톤. 590억 외우기 어려우니까 600억 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는 아까 말한 7대 온실가스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중에 64%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것 때문에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64%예요. 그 다음에 11%는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연에서 나오는 이런 온실가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Net CO2 from land use and land use change in forestry. 산림벌채. 그다음에 산에 산불 나고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11%.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거의 어 75%예요. 그다음에 메탄이 18%. 그래서 거의 93%가 화석 에너지 사용하고 토지 사용 때문에 나오는 온실가스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산업사회에 살잖아요. 뭐 반도체 세정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불화 수소 계열의 가스. 대부분은 이산화탄소하고 메탄이 많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외우기 쉬운 건 온실가스 전체는 한 600억 톤이고 그중에 CO2는 한 350억 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00에 350억 톤이 CO2다. 그렇죠? 나머지 이제 150억 톤은 뭐 메탄 기타 등등인데 양은 적은데 온난화 지수가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밑에다 좀 넣어놨는데 이산화탄소보다는 이쪽에 불화수소나 이런 쪽들이 온난화 지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더 강하고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지수를 고려한 거예요. 가중 평균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600억 톤이다. 그래서 오늘 수업 강의에서도 온실가스 전체적으로 600억 톤이고 그중에 CO2는 한 350억 톤이다. 두 개를 구별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전문가들도 간혹 가다가 그 헷갈리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제 단면으로 말한 거고 2020년에 CO2의 누적량만
보게 되면은 전 세계 배출량이 1조 7천억 톤. 우리가 1750년부터 산업혁명을 계속 해왔잖아요. 석탄부터 쓰고 하면서 누적된 게 1조 7천억 톤. 그중에 부동이 누적으로는 미국, 그다음에 유럽연합, 중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기준으로 CO2 배출량을 얼마냐면 아까 350억 톤이라 그랬죠. 중국이 연간 100억 톤. 중국의 반이 미국이에요. 그냥 중국이 100억 톤, 미국이 50억 톤 생각하면 돼요. 50억 톤.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인도가 25억 톤. 그렇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이 10억 톤 정도. 그러니까 미국 100억 톤. 아니, 중국이 100억 톤. 미국이 반 50억 톤. 인도가 반 25억 톤. 일본, 우리 옆에 일본이 10억 톤. 우리나라는 이제 7억 톤 가까이 되죠. 그렇게 숫자를 기억해 놓으면 돼요. 참고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재미난 건데 이거 찾아보니까 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출하지 찾아보니까 사람이 호흡할 때 연간 나오는 CO2 배출량은 340kg밖에 안 된대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 80억의 인류가 호흡으로 나오는 연간 CO2 배출량은 27억 톤이에요. 사람이 내는 거. 지금 우리가 호흡하면서 내는 건 27억 톤인데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냐? 우리 현대 문명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350억 톤에서 30억 톤은 우리가 그냥 숨 쉬고 사는 건데 나머지 얼마냐? 320억 톤은 다 산업사회 때문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서 가장 큰 건 인간의 활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활동이 아까 말한 화석 에너지를 쓰고 토지 개강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주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실감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자료당이 있으니까 폭염이 확대되고 해수면 올라가고 가뭄 확대, 산불 증가, 평균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전염병도 4.7% 증가한대요. 생태계 파괴, 물 분쟁, 사회경제 시스템. 근데 저는 사실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해수면 상승, 그쵸? 우리 부산, 인천, 방글라데시, 다카 이런 데는 서서히 잠길 확률이 있죠. 근데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다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수산업하기 좋았고 또 바다에 가까운 곳은 쉽게 말하면은 퇴적된 비옥토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이런 곳이 물에 잠기면은 결국 식량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비옥토들이니까. 또 하나는 이제 물 분쟁. 굶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물이에요, 물. 그래서 여기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가 중국, 파키스탄, 인도 이 지역들. 그렇죠? 히말라야산도 얼음이 녹고 있는데 중국이 댐을 꽝꽝 막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밑에 파키스탄, 인도 이쪽 물이 못 오고 있어요. 더 심각해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제 북아프리카 이런 쪽에 지금도 물 없는데 더 심해지겠죠. 이런 쪽에 이제 기후 난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것도 좀 찾아보니까 서울 노원구 천수 주말 농장에 바나나가 열렸대요. 사실 제가 8호학번이고 66년생이라서 만으로는 58세인데 옛날에 우리 때는 바나나 귀한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싸잖아요. 수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재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원구에서도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대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기온도 아열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우리는 이제 북위 38도 평균이기 때문에 2030년은 평균 기온이 13.3도인데 50년에 14.5, 최악의 경우에 2100년에는 우리가 지금대로 살면은 거의 20도까지 올라간대요. 평균 기온이.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아시고 있죠? 슬라이드 10으로 가면은 올해도 더웠는데 내년보다는 시원한 해라고 맨날 얘기하죠. 방송에도. 2024년 폭염 피해가
자, 5월 20부터 8월 17일까지로 했는데 오늘 환자가 2,700명, 거의 3,000명에 속하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망자 23명인데 30명. 갈수록 이렇게 되죠. 뭐 우리 아픈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그 농수산 하는 사람들도 뭐 가축이 폐사하고 양식 피해 이런 부분 사실은 이 농업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월급쟁이가 가장 낫지. 그렇죠? 이런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이거 나중에 뭐 자료 주니까 보시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고탄소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2080년에서 2100년에는 서울의 이 폭염 일수가 100일, 3분의 1, 전국이 80일. 고탄소라는 건 오른쪽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제 CO2 배출량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한 2020년기로 350억 톤 발생했는데 그대로 가게 되면은 한 1200톤까지 그냥 배출된다. 지금 맥스로 그러면은 서울의 기온의 3분의 1은 폭염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2100년에. 근데 이게 혹시 이제 참고로 8.5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은 평방미터당 열 에너지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8.5와트가 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단지 8.5와트. 그 정도만 해도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요 내용들은 이제 자료를 좀 보시고요.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이거 볼 때마다 우울했어요, 사실은. 그냥 우울한 거밖에 없어요. 슬픈 얘기들밖에.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한반도 기후 변화에서 이 고탄소 시나리오가 RCP 8.5라는 게 그냥 온실가스를 무작정 뿜어내서 평방미터당 8.5와트만큼의 이 복사열이 증가하게 되면은 2100년에 CO2 농도는 940ppm까지 지금보다 두 배가 되고 모든 거 보세요. 어, 온난 일수가 93일. 우리도 이제 동남아가 되는 거죠. 대만 같이 되는 거라면. 이런 현상이 이제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2023년 7월도 심했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 보면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근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북극과 남극 해빙이 거의 기록적인 최저치. 그 얘기는 많이 녹아서 물로 갔다는 얘기예요. 바닷물로. 서서히 바닷물이 올라갈 거다. 대서양에서 가장 빠른 5등급 허리케인이 발생됐다. 아시아에서 가장 따뜻한 7월이 됐다. 해수 온도의 기록적인 상승. 바닷물이 올라간다는 건 육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비열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로 뭐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IPCC에서 이것만 경고했죠. 이 산업혁명 1850년에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1900년까지 평균 기온 대비 현재 1.1이면 지금 1.4도까지 올라갔어요. 1.5도가 올라갔을 때, 2도가 올라갔을 때, 4도가 올라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근데 가장 유력한 게 2도예요. 2도. 그때 보면은 이 가뭄이 쉽게 말하면 2.4배. 그 비가 오려면 왕창 오고 비가 안 오려면 왕창 안 온다는 얘기예요. 물량은 똑같을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강수량도 1.7배. 오려면은 바가지 퍼부듯이 온다. 안 오려면 안 온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눈은 적게 온다. 그렇죠? 제 고향이 전라남도인데 눈 안 와요, 이제. 춥지도 않아요. 열대 사이클론 올 때 세게 온다. 그렇죠? 태풍을 말하는 거예요. 태풍의 강도가 세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 이렇게 파란 지구잖아요. 그 안정된 지구에 있는데 계속 우리가 발전하면서 지금은 이 불안정한 시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자라는 얘기는 이 아직 이제 그 언스테이블한 지구를 다시 스테이블하게 올릴 거냐 아니면 그대로 갈 거냐. 요게 우리가 어렵겠지만은 2050 탄소 중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는 워스트 케이스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 생태계라든지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It's time to act. 이제 행동해야 될 때다 해서 온도가 rising temperature 하면 지금 1.45도는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rising waters. 해수면이 올라가요. 절대 바닷가 근처에 집 사면 안 됩니다. rising food cost. 그래서 기업들이 식량을 하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철강 관련된 트레이딩도 하지만은 식량 사업을 해요. 식량, 먹는 거. 그 다음에 rising conflict.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 분쟁, 에너지 분쟁. 그 다음에 rising displacement. 기후 난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국경을 이동하려고 하는 거, 살기 위해서. 요렇게 계속 그 워스트 시나리오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식으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여러 국가들의 선언이 있죠. 많이 얘기는 안 할게요. 2024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 145개국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한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89%. 아까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가 600억 톤이라 그랬죠. 거의 90%를 배출하는 나라들이 우리 탄소 중립을 약속은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박사 과정은 이제 경제학을 했는데 공유지의 비극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공기가 우리 쪽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국으로도 가고 일본으로 가고 중국계, 인도계 우리나라 오잖아요. 사실 어려운 거예요. 공유지, 기후변화 문제는 공유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은 했지만은. 그래서 어 대부분의 국가는 2050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아, 뭐 중국도 2060년이고 사우디는 2060년인데 왜 우리는 왜 2070년 못했냐 그러지만은 국제 간의 어떤 정치도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2050년을 했겠죠. 근데 쭉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2015년에 파리 협정 전에 1997년에 교토 협정이 있어요. 교토 협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선진국만 하기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때 개도국이라서 그때 우리는 none of my business로 생각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영원히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남의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좀 늦게 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실수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그냥 그대로 가게 되면은 그 1,500톤 뭐 4.1도에 4.8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요게 안 됐겠죠. 그래서 파리 협정의 이제 주된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주요국의 탄소 중립 선언에서 우리나라도 2017년 대비 이제는 40% 감축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NDC가 5년마다 다시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2030 NDC예요. 2030년까지 어떤 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라고 제출했는데 올해 만들어서 내년에 제출하는 2035 NDC 2035년까지는 또 어떻게 하겠다. 5년 후에는 2040 NDC 또 5년 후에는 2050 NDC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근데 들어서 아시지만은 절대 후퇴는 없다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후퇴, 진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진전의 원칙. 그래서 잘하면 못하면 이제 망신을 당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14 쪽에는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탄소 중립은 기후변화 문제 대응도 있지만은 어떤 산업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산업하고 기업 정책.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이 각각의 탄소 중립 정책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경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제. 우리 유럽보다 탄소를 많이 더 배출한 제품일 때는 그만큼만 관세를 부과하겠다. 무역 장벽이 가는 거죠.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들었죠? 요즘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걸 없애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근저는 전부 다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게 들어가 있어요. 다. 그리고 또 유럽의 노골적인 거,
탄소 중립 산업법 이렇게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대응을 하면서 헬로 그 나라의 산업을 키우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꼭 환경론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산업혁명 얘기했지만은 산업혁명의 원조 국가는 유럽이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을 왔다가 미국으로 왔다가 지금 어디로 와 있어요? 아시아로 와 있잖아요. 유럽은 거의 이제 우리 달리기로 하면은 뒤쪽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반도체 잘 만드는데 대만, 한국, 그렇죠? 전기 자동차 만드는데 중국, 중국, 우리나라, 미국 이런 정도. 유럽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이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하면서 하나는 새로운 산업의 그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게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하나 입고 왔는데 유럽에는 옛날에 산업혁명을 이 유럽에 왜 먼저 일어났냐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석탄을 습격했어요, 영국에서. 근데 이제는 석탄은 다 끝나고 또 유럽의 국회에 석유 가스도 거의 고갈되고 유럽이 요즘에 희충희충하는 게 러시아하고 안보하고 에너지를 갖다 맞트레이딩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하고 에너지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유럽도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후 변화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게 되면 유럽이 에너지의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국해의 풍력,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태양광. 아프리카가 유럽의 앞마당이잖아요. 가져올 수 있잖아요. 에너지가 현재보다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열심히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우리 맨날 따라가잖아요. 아리백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나라부터 먼저 하잖아요. 기업들부터. 그 다음에 ESG 오늘 듣는 거. 근데 오늘 말하는 ESG는 꼭 지난주에 수업을 들었으면은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구인으로서 그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생각한다면은 그 하나의 드라이브를 갖다 ESG로 얘기하는 거죠. 그쵸? 환경 문제, 사회 문제, 기업의 올바른 경영 문제, 요게 하나의 드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후 문제 같이 해서 뭔가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에 더 많은 재정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하는 것. 발전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대 세대하고 현재 세대하고 미래 세대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석유, 석탄도 하고 뭐 팜도 이런 것도 다 하고 우리 다 해봤지만은 석유는 맥시 가치 매장량 50년인데 지나고 지나도 100년. 천연가스도 지나고 지나도 100년. 석탄 200년. 화석에너지는 200년 이후에는 끝날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고간이 비기 전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기술하고 사회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고간이 마르기 전에. 만약에 다 마른 순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뭔가 큰 리스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대안이 있잖아요. 대안이 있을 때 차근차근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5페이지 슬라이드로 가게 되면은 IEA가 국제에너지기구예요. 그래서 중동에서 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 OECD 국가 중심으로 우리도 가입돼 있는데 에너지가 안정이 되지 국제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에너지 안정을 위해서 세운 기구가 국제에너지기구예요. 쉽게 말하면은 화석에너지를 대변하는 기구인데 여기서도 결국은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로드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요 얘기를 말씀드려요. 2020년에 전세가 사용한 에너지가 600 엑사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12 엑사줄을 쓰고 있어요. 아직은 어려운 단어지만은 근데 그중에 80이 화석에너지 삼형제인데 2050년에는 화석에너지 삼형제가 한 20이 되고 나머지 30, 80%가
우리가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수소를 포함한 이렇게 해야 되는 로드맵을 제시한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지구 온도가 1.5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있고 또 하나 행간에는 잘 봐보세요. 2020년, 2000년하고 2020년 사이에 에너지 사용량이 3분의 1이 더 늘었는데 2050년도 안 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해야 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도하고 중국의 인구가 30억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차를 2대 사고 3대 사고 냉장고 하나 있던 걸 3대를 안 사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효율화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냉장고 3대예요. 아직 차는 한 대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75년에 등록된 차량 수가 15만 대였대요. 근데 지금 등록된 차량 수가 2,500만 대. 2,500만 대. 한 집에 2대 차량이 등록돼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우리 상용차를 포함해서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생활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요 내용은 좀 생략하고요. 자료 한번 보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오른쪽 그림 이거예요. 온 더 마켓에서 머추어도 있고 이 언더 디벨롭먼트라고 돼 있는 게 있죠. 이게 노란색부터 이런 거. 우리 온실가스를 줄이려면은 아직은 개발해야 될 기술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CCUS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석유에는 옛날부터 있지만은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고 뭐 다이렉트 에어 캡처해서 공기 중에서 우리가 CO2 포집하는 거 새로 기술 개발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6페이지의 슬라이드 또 우리나라 것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2020년 기준에 요것도 그냥 기억해 두세요. 우리나라가 1.7조 달러의 GDP를 만들거든요. 약 2천조 원 쓰는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202억 9,200만 톤의 석유라면. 그러니까 숫자가 어려우니까 3억 톤이라 생각해요. 3억 톤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연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환하고 손실. 우리가 휘발유 내연기관 자동차도 에너지 효율은 30%밖에 안 돼요. 다 이렇게 막 우리 크랭크 돌아가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그 전환이라 그러고 손실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거의 24%. 그래 실제로 쓰고 있는 우리 최종 에너지는 2억 2천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2억 2천만 톤을 뭘로 나눈다? 5천만으로 나눈다. 그렇죠? 그러면 인당 4톤의 에너지를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4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 가정이 1년에 쓰는 에너지는 1톤. 3톤은 다 산업활동에 쓰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3톤은 산업활동이에요. 우리가 뭐 전기 쓰고 가스 쓰고 이런 정도는 우리 4인 가족이 한 1톤 정도 에너지면 충분히 써요. 나머지 다 산업. 그래서 우리가 왜 에너지를 많이 쓰냐 할 때 컴플레인하면 안 돼요. 이 정도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발전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바꾸는 게 솔루션인 거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도 빨리 왔기 때문에 그때 이 거의 3억 톤의 에너지를 가지면서 우리가 배출했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다? 산업 활동을 해서 6억 5천만 톤. 그렇죠? 이제 요걸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그중 에너지가 쓴 게 한 87%다. 다 산업 활동에 쓴 거예요. 전기, 열, 포항제철도 열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에 뭐죠? 시멘트. 그쵸? 다 열로 시멘트만 해. CaCO3 할 때 다 만드는 거. 그 정도 에너지가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를 또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 발전 얘기했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부채를 갖다가 남겨주면 안 된다 해서 저도 이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미국 일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었대요. 퇴임사. 실제로 이제 퇴임할 때 뭐 글을 읽는 건 아니고 편지를 쓴 건데 그때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져야 하는 부담을 후대에 비일하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이때는 이제 기후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 세대가 부채를 져서 미래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일강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이제 지속 가능 발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이게 지속 가능 발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빛은 너무 심플한 거예요. 온실가스. 온실가스를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게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누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나오는 배출량이 1.6조 톤이래요. 이게 다 우리 기후 부채예요. 기후 부채. CO2는 공기 중에 나오면 200년이 있다 그랬잖아요. 200년이 무서운 게 올해 350억 톤이면 내년엔 몇 톤이 되겠어요? 350 플러스 350. 700억 톤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3년 후에는 700억 톤 플러스 350. 1000억 톤이 영향을 미치고 그 후에는 1300억 톤. 이렇게 계속 쌓여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200년을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 곱하기 300억 톤, 350억 톤. 그러니까 치명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CO2는 3일만이면 사라지, 아니, 수증기 3일만이면 사라지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산화탄소는 평균 200년입니다. 그래서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적되는 효과 때문에. 그래서 요 얘기도 하는 거, 아까 약간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2020년에 태어난 사람은 80년 후에 80세가 되는데, 그때 온실가스의 누적 효과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600억 톤 곱하기 80배. 그 정도를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맞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보다는 미래로 가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ESG 중에 환경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0 슬라이드 20에 우리 ESG 얘기는 드렸죠. 어, 저도 이제 기업에 30년 동안 살았는데 기업은 돈 못 벌면 잘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전체적인 담론이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기후 문제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후 문제를 갖다가 이제 서서히 기업 평가할 때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를 보게 되면 딱 구성 요소가 세 개예요. 가장 중요한 나, 우리 개인이죠. 그 다음에 기업하고 국가. 그렇죠? 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기업이 만들어지고 또 기업이 전체적으로 다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또 국가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또 국가가 다른 또 국가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갈등의 해결도 할 수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주체는 기업이에요. 왜냐면 생산활동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 이런 온실가스, 환경 문제, 사회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않으면은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ESG에서 돈은 버는 건 좋은데 이런 환경 사회 문제를 기업 활동에 꼭 집어넣어라라는 게 ESG예요. 지난주에 수업에 들어왔으면은 아마 들었고 혹시 못 들었으면 우리 저기 행정기사 선생님한테 강의 자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취업할 때 ESG를 모르면 취업하기 어려워요. 제 생각에.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자기 전공과 연결된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환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기업이 환경 친화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얘기는 오늘은 많이 안 해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만 하지만 생물 다양성이 기업이 해야 될 일 중에 한 덕목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지속 가능성 보고서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가장 시급한 기후변화 대응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 온도가 올라가니까 생물 개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물 다양성을 유지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인권.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아동 노동, 노예 노동, 여성 노동을 해도 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세 개가 핵심이에요. 기업 활동할 때.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보존, 인권 경영. 그다음에 이제 순환 경제라는 거. 뭐 화석 에너지도 유한하지만은 광물 자원이나 이런 것도 유한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 80억 명이 생활할 때 연간 쓰는 자원량이 700억 톤이라는데 이게 2060년 되면은 두 배가 된대요. 1700억 톤. 더 많이 쓰는데 가져올 데가 없잖아요. 쓰레기만 돼 있고. 어떻게 순환 경제를 할 거냐 이런 거. 그다음에 물, 식량. 요게 환경 문제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 보고서를 만들고 기업이 평가할 때는 다 이런 항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의 준비할 때 그래서 이런 항목을 보는 법을 레이어 2에서 이걸 알려주려고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환경의 세부 소개를 할게요. 23페이지에 우리 학생들 들었겠지만 세계 경제 포럼에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 그러는데 유럽의 다보스에서 열리는 건데 꼭 봐야 돼요. 다보스 포럼에서 이 세계 경제 리더들 뭐 기업이라든지 정치 지도자가 던지는 화두가 뭔지. 근데 장기적으로 이게 단기 2년을 단기라고 그래요. 단기 10대 이슈 리스크. 장기 10대 이슈 10년 할 때 장기 위기로 보면은 이게 파란색이에요. 익스트림 웨더 이벤트, 기후 변화. 2번도 크리티컬 체인지 투 어트 시스템. 이것도 기후 변화에 관련된 거예요. 세 번째가 바이오다이버티 로스, 생물 다양성 손실. 네 번째가 내추럴 리소스 쇼티지, 자원 고갈. 근데 마지막에 공해. 장기적으로 이 이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30년에는 우리 인류한테 오는 이슈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두 가지 문제. 아까 화석에너지하고 토지 개발 때문에 나오는 문제다.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후변화 위기 뭐 많이 얘기 안 할게요. 옛날 봤던 파키스탄에 홍수가 발생해서 거의 3천 명이 죽고 재산 피해액이 300억 불. 비가 오면 세게 와버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유럽의 라인강이 이쪽 수로를 통해서 공장들에서 만든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한대요. 말라버려가지고 운송이 안 된 거예요. 극과 극을 얘기하는 거야. 비가 오려면 왕창 오든지 안 오려면 아예 안 오든지. 이런 시대가 된다 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시아 못 사는 나라들 많잖아요. 그게 가장 큰 게 홍수하고 해수면 상승이 보세요. 남아시아예요. 봄바이, 다카. 다카가 방글라데시 수도잖아요. 광저우, 샹하이 다 이런 쪽이에요. 홍수, 해수면 상승. 이 나라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알죠?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하면 거의 25만 명의 인구일 거예요. 원래 한 나라에 있으니까 뭐 한쪽 계열이었죠. 심각한 거예요,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홍수하고 해수면 상승 때문에. 또 하나 얘기했죠. 중국이 댐 막기 때문에 또 히말라야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 문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기후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가 큰데 또 잘하면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자료도 보시면 이행 리스크라는 거하고 물리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행 리스크는 우리가 고탄소 사회에서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면서 뭔가 리스크, 그렇죠? 예를 들면 기술인 거예요. 저탄소 경제 전환이라는 제품의 서비스를 대체, 또 저탄소 기술 전환 비용. 뭔가 우리가 저탄소 우리 철강이 예를 들면은 석탄을 가지고 철강을 만드는데 그걸 수소 환원제 처리하면 비용이 더 들겠죠? 그것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재무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전환 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네, 물리 리스크는 이제 급성, 만성이 있는데 급성. 우리 2020년에 뭐죠? 한남노라고 그 태풍 세게 왔죠? 포항제철이 거의 재무 손실이, 그러니까 매출이 손실됐던 게 2.4조 원. 태풍 세게 왔을 때 범람해서 완전 그 공장들이 잠겼잖아요. 이런 거. 이건 이제 우리가 급성 리스크. 또 만성 리스크는
꾸준히 올라오는 거, 해수면이 꾸준히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저 아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 출장 가 있는 얘기가 미국에서 주택들에 바닷가에 있는 주택들에 보험을 안 들려고 한대요. 보험사가 계속 해수면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데 뜨거우면은 뭐 전력선이든 뭐가 문제에서 불 잘 나잖아요. 주택에 화재 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나니까 이런 것도. 근데 기회라는 건 그거예요. 어차피 맺을 매니까 빨리 잘 대응하면은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후 변화는 사실 위기지만은 길을 잘 찾아가면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뭐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에는 이제 말씀하고 싶은 게 우리가 글로벌하게는 재생에너지 리뉴어블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신재생에너지라 그래서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라고 해요. 신에너지는 세 개.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함의 중질 잔사유 가스와 뭔가 그래도 뭔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거 그것도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석탄 같은 데서도 다시 포집해서 우리가 말한 열병합 발전소 같이 그것도 이제 하나의 신에너지라는데 이거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재생에너지 플러스 수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면 신에너지 3개, 재생에너지 9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거나 뭐 하더라도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9개 종류는 여기 있습니다. 보시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재생에너지의 대세는 태양광 풍력이다. 그 얘기가 태양하고 풍력 자원 어느 국가에나 있지만 태양광 광도 및 풍력의 세계는 지역별로 아직 편차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해요. 화석 에너지는 편재한다고요. 편재. 한쪽에 많이 있다. 근데 태양광 풍력도 편재는 아니지만 약간의 편차는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도 보게 되면은 이 붉은색이 태양광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보세요. 붉은색이 많죠? 아프리카 위는 어디라 그래서 유럽이죠. 그러니까 유럽은 재생에너지에 아프리카로부터 태양광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중국도 보세요. 우리가 석탄을 가장 많이 따는 데지만 풍력 태양광의 설치 용량이 가장 많은 국가도 중국이에요. 보세요. 이쪽에 내륙 쪽에 빨갛죠. 태양광 좋답니다. 그만큼 좋고 국가적으로 육성해서 가장 원가 낮은 그 태양광 모듈을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호주 석탄, 석유, 천연가스도 많고 태양광도 좋아요. 그다음에 남미 쪽에도 보세요. 이게 우리 칠레잖아요. 칠레 새까맣잖아요. 칠레 태양광도 좋고 풍력도 좋아요. 이런 거. 미국 그래도 뭐 서부 쪽에라도 빨간 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풍력으로 갈게요. 풍력 다시 중국부터 볼게요. 이 까만 빨간 게 많죠. 중국 태양광 풍력 좋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을 가장 많이 설치한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이 CO2 배출량 연간 100억 톤이라서 아까 조금 전에 손가락질 했잖아요. 재생에너지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갈 수 있어요. 이 나라는. 한꺼번에 전환할 수 있어요. 포텐셜이. 왜? 이렇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아프리카인데 보이시죠? 아프리카 서부 쪽에 또 까만 거 보이죠? 이쪽이 풍력이 좋아요. 풍력에서 유럽으로 가져갈 수 있죠. 유럽에 보세요. 영국이 다 빨갛잖아요. 이쪽에 풍력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시대에 결코 유럽이 여건이 나쁜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죠? 풍력하고 자기 북해 쪽에는 풍력, 그 밑에 있는 이 뭐냐 그 뭐 스페인이라든지 중동 지역에서 태양광이 좋죠. 우리나라 태양광 못하는 이유 주민 수용성이잖아요. 사막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태양광의 하루 우리가 이제 태양광의 시간을 뭐 햇빛은 뜨지만은 3.8시간으로 계산해요. 발전량은. 근데 이 중도 같은 데는 6시간. 그래서 가야 될 때 빨리 안 가게 되면은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 자료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건 못 보신 거예요. 음. 태양광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에너지 자원이고 풍력과 함께 태양광은 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재생 에너지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요. 2015년에 전 세계가 썼던 에너지 양이 18점 테라와트 이어예요. 그러니까 18.5 곱하기 365를 딱 곱하면 대략 한 17만 정도 나와요. 17만 테라와트 시 정도인데 이 정도인데 이 크기 보이시죠? 지구상에 온 태양광의 잠재력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윈드, 풍력, OTC가 해양 에너지, 바이오매스. 가장 큰 포텐셜은 태양광인 거예요. 태양광은 2년이나 4년이면 바로 설치가 돼요. 우리나라 풍력 10년 걸려요. 근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세계는 가고 있는데. 그리고 오른쪽 자료는 뭐냐면은 이게 향후 이제 2015년에 만든 거예요. 향후 30년간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308 테라와트 이어라고 했어요. 이 동그라미인데 이게 솔라의 잠재력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윈드. 그래서 태양광 풍력을 하는 거예요. 왜? 석탄석유 천연가스는 고갈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기 전에 에너지는요 수요 공급에 약간만 삐끗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아시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빡 일어나니까 LNG 가격이 올라갔죠. 요게 아직 남아 있을 때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만큼은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 Dawn of the Solar Age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9페이지에도 어 2023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현황하면은 요 숫자가 어려우니까 3,870이니까 한 4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치라는 게 4천 기가와트. 근데 전체 발전량은 7천 기가와트예요. 7천에 4천. 근데 재생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능성이 있고 태양광은 낮에밖에 안 되니까 이 전기가 전체 에너지의 20밖에 차지 안 하죠. 양은 많잖아요. 반이 넘었잖아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설치 용량은 커도 가능성하고 또 태양은 낮에밖에 안 되니까 용량은 무딱 커요. 근데 봐보면은 여기가 노란색이 솔라, 그쵸? 거의 4천 중에 37%가 태양광, 33이 수력. 수력은 이미 해왔으니까. 그 다음에 4%가 윈드가 어디 있죠? 윈드. 윈드가 이쪽 26%. 그렇죠? 수력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워요. 댐 만들기 어렵죠, 이제는. 거의 다 포화된 거예요. 잠재력은 이 노란색의 태양광하고 약간의 회색의 저기 풍력 이 두 개가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확대할 때 할 거예요. 뭐 자료는 좀 생략을 할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21년 누적으로는 30기가와트, 태양광 21, 풍력 1.7, 기타 해서 스톱. 여기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하고 태양열 발전 약간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태양광 발전, 태양열 할 때 나머지도 있지만은 태양 에너지가 하루에 비치는 양이 이 15만 엑사줄이래요. 15만 엑사줄. 근데 2021년에 전 세계 에너지 공급량이 595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 600이라 생각하면은 태양 하루 비추는데 15,000원인데 우리 80억 인류가 쓰는 게 600 엑사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태양이 광이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민 수용성 문제, 기타 등등 문제를 떠나갖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류가 천년, 만년, 10만 년 정도, 100만 년 정도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가져올 소스는 태양광, 풍력, 혹시 잘 되면은 핵융합이겠죠. 그다음에 이거. 근데 이 태양열 발전은 우리가 뭐 시골에서 있잖아요. 그 비닐에다가 물 집어넣고 낮에 놔두면 물이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태양광은 태양열에 비해서는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 태양으로부터 대부분의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태양열이 옛날도 있었겠죠. 우리 뭐 10만 년 전에도 물 뜨뜻하면 거기다 손 집어넣으면 됐던 거니까. 그다음에 풍력 뭐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그렇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된 수력, 바이오 에너지, 지열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조력, 해소 온도차, 조류 에너지, 화력 에너지, 주력 에너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는 하지만은
우리 인류가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다. 그래서 앞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능한 좋죠. 파도 에너지, 조류 에너지, 해수 온도체 얻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결국은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 포텐셜로 많이 가져온 건 태양하고 풍력이에요. 이것도 할 수 있는 나라는 해야 되겠죠. 지오서멀 지열인데 우리나라 안 좋아요. 좋은 나라는 있겠죠. 인도네시아, 일본. 근데 그런 나라는 화산대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재생에너지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나온 이제 온실가스를 아까는 온실가스를 이제 줄이는 거고 에너지를 전환해서 이미 나온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거. 그렇죠?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사업이 되니까.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인류가 배출한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자연계는 54% 흡수되고 45%, 30, 46이 공기 중에 잔존하는 거다. 그중에 산림은 인간 활동에 의한 CO2 배출의 3분의 1을 흡수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80억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토지를 3분의 1 정도를 개간해버렸다. 그것 때문에 온실가스 흡수량이 주니까 더 이상 산림 개간하는 사업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럽에서 그 법을 만들고 있어요. 산림 개간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 특히 팜유나 이런 것들 더 이상 고무 못하게 하고 있어요. 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약간 우리 공대생들도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로 얘기하면은 뭐 내추럴하는 건 이제 어포리스테이션, 리포리스트 이거예요. 산림학과 같으면은 산림을 갖다가 계속 복원하고 새로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한 것 때 현재 산림이 흡수할 수 있는 게 거의 한 4,500만 톤이라고 그래요. 근데 2050년 되면은 그게 2,500만 톤으로 줄어요. 나무가 나이가 드니까. 그쵸?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강원도 특히 이제 신경 써야죠. 예, 기술적으로는 여기 컴바인드 쪽에 요거 말씀드릴게요. 다이렉트 에어 캡처하면 공기 중에 이미 420 ppm 정도의 CO2 있는 걸 갖다 포집해가지고 땅 속에 묻는 거 또는 포집해가지고 뭔가 광물을 만드는 거 이런 사업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따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도 자료 만들어서 얘기했지만 습지. 그쵸? 우리 보면 습지들 많잖아요. 사실 모기가 많고 그러긴 한데 이 습지가 지구온난화 방지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대요. 사실 습지는 지금 뭐 빨리 소멸되고 있는데 담수 저장소, 비가 오거나 물을 갖다가 저장해 놓은 게 있고 자연적인 보호막, 바닷가 근처에 쉽게 말하면 큰 폭풍이 오더라도 이런 습지 때문에 좀 막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요. 생물 다양성 유지. 세계 어류종의 40%가 이런 습지에 들어있대요. 그다음에 탄소 저장소. 지구 표면에 습지가 9% 덮고 있지만 지상 탄소의 최대 35% 저장한다. 습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슈가 나온 게 바닷가에 그 습지를 갖다가 메울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간척 사업 많이 하잖아요.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생계수단. 이 습지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뭐 고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거. 우리나라 저기 경상도가 있는 습지래요. 이런 것들. 보세요. 이렇게 생물들이 있는 것들. 그다음에 넘어가고요. 자료. 그다음에 우리 이제 뭐 그 화공과 학생들도 많이 공부하고 에너지학과 다는데 CCUS.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장에서 우리나라가 아까 한 6억 5천만 톤의 CO2 배출한다 그랬잖아요. 그 화학 공장이라든지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나오는 탄소를 포집하는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집해서 그걸 땅 속에 영원히 묻는 다음에는 sequestration이라 그래요. 스토리도 있지만은 U는 뭐냐면 그걸 활용하는 거. 그걸 포집해서 예를 들면 벽돌이나 자갈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이슈가 시멘트 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멘트 산업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해서 유틸리제이션 하는 거. 우리가 어디 땅속에 집어넣을 공간이 없잖아요. 갖다가 예를 들면 이제 돌을 만들어서 보드블록을 만드는 거라든지 건축재로 만드는 거. 요런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CCU 프로젝트가 예탁 한 9천억
쪽에서 한 세 개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아마 시멘트 쪽에서 예타 신청을 하고 있대요. 이런 것들 네,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 광물 탄산화가 그런 거예요. 네. 포집해가지고 뭔가 광물로 만들어서 뭐 건축 재재로 쓰는 것들. 아직은 가격이 비싸긴 하겠지만은 그다음에 직접 탄소 포집. 근데 문제는 비싸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저는 걱정 안 해요. 저 가지고 있는 휴대폰 갤럭시 노트인데 이제 100만 원이에요. 이제 저 용량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있던 중형 컴퓨터예요. 메모리 1테라. 그렇잖아요. 30년 만에 저렇게 싸진 거잖아요. 결국은 수요가 늘면은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많이 쓰게 되면은.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게 되면 가격은 내려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얘기하지. 근데 이제 탄소 시장에 대해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시장 메커니즘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또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사업에 뭔가 돈이 들어가게. 그렇죠? 아까 그 활동을 하는 게 기업들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탄소 시장을 배울 거예요. 그때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는 이제 나중에 우리 기업에 가는 학생들도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경제 주체의 가장 중심이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기업이 탄소를 줄여야 돼요. 아, 온실가스. 그래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 GHG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기업이라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어디서 또 어디까지 할 거냐 할 때 할 때 크게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기업이 정한 조직 경계. 아, 우리의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하겠다. 물리적인 바운드를 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운영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바운드는 스코프 1, 2, 3. 첫 번째, 스코프 1은 우리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두 번째는 우리가 구매해오는 전기나 열. 우리가 지역난방공사에서 열 받잖아요. 그거 구매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내 때문에 배출하는 거예요. 내가 제품 생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코프 3라는 건 뭐냐면은 그 외, 그쵸? 우리가 상류 공정, 하류 공정까지 배출한 온실가스를 모두 관리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특히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전부 다 기업에서 모든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고 줄이고 그걸 갖다 제품에다가 정보를 남겨야 돼요, 이제는. 그게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쓰려고 하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CCU 같은 걸 하는 것도 그거예요. 내 공장에 나오는 CO2를 포집해서 그걸 갖다가 잘 격리를 했다. 요게 중요한 하나의 활동이 되고 있고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만들 때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전주기 탄소 배출량 관리하는 거. 요런 것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그런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니까 뭐 하나 강의 듣다 전기차 공장 하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스테이셔너리 컴버스천. 우리 공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이 얼마냐? 내가 구입한 전기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량이 얼마냐?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또 퍼처스 굿. 내가 어떤 재료를 구입하잖아요. 우리 종업원이 하는 거, 직원들이 하는 거, 또 기타 등등 쭉 해서 스코프 1, 2, 3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총 배출량이 예를 들면은 한 6만 5천 톤이었는데 그 중에 4만 4천 톤은 우리 판 제품에다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로는 1만 9천 톤이 남았더라. 특이하죠? 우리가 경영학을 공부하면은 이거잖아요. 우리 뭐냐 재고 관리할 때 기초 재고, 기말 재고, 그렇죠? 기말 재고는 그 해에 팔고 난 거 빼는 거하고 같이 한서도 이런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제품별로 다 뿌려야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산업공학이나 경영학이 이런 쪽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영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프로세스나 전체적인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공학했던 사람들도 이쪽에
전체적으로 기후변화나 탄소 좀 이해하게 되면 이런 쪽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1페이지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이런 에너지 전환을 할 때 얼마 정도 투자가 들어왔느냐. 2023년 기준으로 1.7조 달러래요. 1.7조 달러면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GDP가 1.7조 달러예요. 2천조 원. 그렇죠? 전 세계는 124, 우리나라 5천만이 열심히 해서 한 게 한 1.7조 달러. 이 정도 투자된 건데 결론은 뭐냐? 택도 없이 모자라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면 최소 6조에서 7조 달러 정도의 연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필요한 양이. 근데 그러긴 어렵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투자량은 늘어야 된다. 근데 어디로 들어가냐 보니까 그냥 요쪽만 볼게요. 2023년에 이 재생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 하늘색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 스토리지, 우리 2차 전지 나오는 그런 기타 등등이죠. 그 다음에 CCS 조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수소도 들어가 있고 전기차. 그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니까 전기차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는 방향은 아니에요. 재생에너지가 많이 있는 다음에 전기차가 들어가는 게 좋지. 그 다음에 클린 shipping. 아이고 클린 shipping이 이게 안 보이는데 여기다. 그 다음에 파워 그리드, 전력망 이런 것들. 그래서 큰 흐름을 보게 되면은 트렌드 비슷할 거예요. 어차피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니까 재생에너지. 메인은 태양광 풍력이다. 그 다음에 뭐 CCS도 좀 들어가겠고 수소 들어가고 전기차, 배터리잖아,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낮에 하고 밤에 안 하니까 어떻게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렉트리파이드 히트. 이제 열을 갖다가 전기를 갖고 공급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파워그리드, 전력망을 보강해야 되는 거.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되려면 전력망 보강하는데 거의 뭐 100조 원이 가던데요. 한전이 돈이 없잖아요. 전력망. 이런 데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GDP만큼 1.7조 정도인데 제대로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한 6조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탄소 중립이 되겠다. 그래서 2050 탄소 중립은 어렵다는 얘기죠. 국가들하고 정부 돈이 없는데 이걸 투자하겠어요? 기업들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국 생물 다양성이 지속 가능성의 제2의 화두가 되는데 그 이유는 기후 변화 때문에 거의 1.5도 올라간 거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미생물이나 이런 그 못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토지 개발. 전 세계 육지 면적의 150헥타르가 인데 그중에 농지가 이미 50헥타르. 3분의 1이 우리 80억 인구가 살면서 다 손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생물 다양성이 문제가 된다. 우리 깨구리나 뚜꺼비가 양서류잖아요. 이게 지구상에 가장 오래 있던 생물인데 이마저도 사라지고 있대요. 그래서 2050년까지 생물종의 한 25%가 멸종될 수도 있다. 요거기 때문에 참고로 나중에 이제 생물 다양성에 또 수업을 할 거예요. 그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생태계가 변화된 요인은 아까 말한 토지 개발, 생산 소비, 경제 개발, 인구 증가, 기술 발전,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 5강 때인가 깊이 있게 또 다룰 거예요. 그다음에 넘어가고요. 시간상. 그다음에 순환경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자료에는 안 만들었지만은 우리 80억 인류가 지금 생활하기 위해서 연간 한 700억 톤에 해당하는 물질을 쓰는 거예요. 석유, 석탄, 광물, 뭐 우리 자갈, 기타 등등. 근데 이대로 경제 성장이 되면은 두 배, 두 배의 물질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라는 게 문제고 두 배의 물질의 쓰레기는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순환 경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5강 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은 매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플라스틱이 한 4억 톤이 된대요. 근데 그 중에 문제는 재활용되고 있는 게 9%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 플라스틱이 전부 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고
못하는 건 다 산으로 강으로 다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 경제가 또 하나의 화두가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어떻게 재활용할 거냐, 이 금속을 어떻게 재활용할 거냐, 요거. 네. 그래서 순환 경제는 자원 전략과 자원 재활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우리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자원을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후손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순환 경제도 같은 걸로 간다. 그래서 과거에는 선형 경제를 생산, 유통, 소비 그냥 버리는데 이제는 생산, 소비, 수거, 재활용하고 다시 쓰는 이런 그 돌아가는 그런 경제가 아니라 이 순환 경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병이 분해되는데 거의 500년 걸린대요. 아까 CO2가 200년 걸린다 그랬죠? 플라스틱 500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화학톤이 9%밖에 재생 안 되는데 전부 다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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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 어떻게 되겠는지. 그렇죠? 나중에 쓰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 경제 하면은 이런 광물들도 우리가 부품을 만들고 사용하고 나서 이 수거 뭐 공유하기도 하고 재사용하고 재생 재활용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유 우리 소카 이것도 공유 경제예요. 에어비앤비도 공유 경제. 그렇죠? 재활용은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 자동차 전기 자동차 나온 배터리에 공해 물질도 있지만 거기 귀 유가 금속이 있는 거예요.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 그걸 다시 회수해 가지고 배터리 만들 때 쓰자. 이 재활용 이런 거예요. 이런. 그다음에 특히 이제 생물 기반 같은 경우는 다시 이 바이오 가스나 이렇게 해서 가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수소를 얻는데도 바이오 수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생물이 썩을 때 나오는 가스를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하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순환 경제 부분이 중요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배터리 순환 경제죠.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은 2050년, 60년에는 정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송용 차량들이 다 전기차가 되고 나면 다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그 배터리를 그냥 땅에다 묻지 말고 그 중금속도 많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광물이 없으니까 그런 유가 금속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배터리를 재활용하자. 그래서 우리 에너지 자원공학과라든지 화공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옆에는 지금 이제 배터리를 하지만은 배터리 만드는 거하고 재활용을 같이 계속하는 사업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배터리 사업은 재활용 사업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폐배터리 되려면 10년 걸린대요. 네, 시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네,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유용함을 줬지만 아까 말씀 썩는데 500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 보세요. 바다에 썩지 않고 떠 있는 거. 그다음에 이 폐어망 같은 걸 갖다가 바다에 놔두니까 고래가 그냥 걸려서 죽어버리는 거. 그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페트병 마시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이 오는데 이게 우리 내무에 한 0.5%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와 있대요. 이게 치매나 파킨슨병에 나중에 우리 치매 걸릴 수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 이런 미국의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현재 누적으로는 83억 톤 생산했는데 그중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46억 톤. 갈수록 늘 거다라는 게 문제예요. 플라스틱이.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도 특히 화공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플라스틱도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폐플라스틱에 라벨 띄어내고 보내고 나면 그걸 갖다 잘게 쪼개서 다시 플라스틱 만드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화학적 재활용인 거예요.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다시 최초의 원료와 같이 만드는 거. 화공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고 열적 재활용은 뭐냐면은 우리 저쪽에 그 시멘트 공장들 있잖아요. 그동안에 석탄을 떼가지고 그 열을 넣는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런 쓰레기들을 갖다가 떼어가지고 그냥 열을 내는 거예요. 이건 궁극적인 재활용이 아닌 거예요. 궁극적인 재활용을 가고 싶은 건 화학적 재활용. 화학적으로 다시
원료를 만드는 거. 이런 쪽의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물. 사실은 물, 참고로 석유보다 물이 더 비싸요. 제가 최근에 가격은 계산 안 했지만 우리 콜라 1리터짜리 얼마냐면은 2,000원, 2,500원 하잖아요. 석유는 그보다 싸요. 반값이에요. 왜냐면 1배럴이 나중에 해서 1배럴이 160리터예요. 근데 지금 석유 가격 80불이에요. 쭉 계산해 보면은 석유가 더 싸요. 우리 콜라하고 생수가 더 비싸요. 근데 앞으로 더 비쌀 거다. 물장사해도 돼요. 어, 그쵸? 쭉 해서 그다음에 요 얘기 하나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부족한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석유 수입량이 10억 배럴 되는데 10억 배럴보다 많은 180배에 해당하는 우리가 가상수를 수입한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식량 수입 국가예요. 식량을 만들 때 다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을 쓰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호주나 칠레, 우리가 칠레 오렌지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쪽에 물을 쓴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식량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재배한다 그러면 우리도 물 확실한 부족 국가예요. 어, 너무 우리가 물 풍족한 국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물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우리도 물 부족 국가에 속한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생각하면 우리가 이만큼 먹고 잘 살려면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여기도 넘어가고 나중에 물하고 식량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하게 배우는 그 식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그 힘센 미국도 멕시코가 물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어 이쪽 지역에서는 라스베가스 쪽에서는 물이 좀 남으니까 이쪽 멕시코로 보내야 되고 이쪽 지역에서는 미국이 부족하니까 멕시코가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부족하니까 멕시코 안 보내는 거예요. 미국이 때려줄 수도 없고 원래는 이 서측에서 보내는 양만큼 동쪽에서도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멕시코가 안 보내주는 거죠. 이게 물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미국하고 멕시코인데 나중에 어디일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도, 파키스탄, 중국. 그렇죠? 심각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물 분쟁이. 그래서 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At current rate in 2030에서 16만 16억의 사람들이 그 잘 관리된 그 식수를 취할 수 없을 거다. 80억 명 중에. 우리 다큐멘터리 많이 보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사실은 물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가 안 오려면 아예 안 온다는 얘기니까. 그다음에 식량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후변화의 최악의 시나리오 발생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식량 생산이 21세기 중반에 10% 줄고 21세기 말에 25%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기후변화 넥서스 할 때 기후변화 때문에 에너지, 식량물이 같이 삼각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식량물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식량의 78% 수입하는 거예요. 자급률은 45%.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1%. 그렇죠? 우리나라 에너지의 94% 수입. 사료를 포함한 곡물 수입에 곡물은 80% 수입. 돈 열심히 못 벌면 우리나라 에너지도 없고요. 먹고 살 수도 없어요. 제가 이 자료 만들면서 볼 때마다 우울해지더라고요. 차라리 지금 되는 게 다행이다. 근데 한국 위기의 식량 안보 이것도 얘기하죠. 아까는 식량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식량 안보 지수도 거의 한 42 정도예요. 우리 GDP나 뭐 여러 가지 국제 경쟁에 10이지만은 식량 문제 42.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나마 작업했던 것도 이상 기후가 나타나니까 제대로 못 크고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예. 2090년이 되면은 이 생산성이 이 쌀도
90년에 예를 들면 473, 뭐 헥타르당 473 나왔던 게 반토막으로 또 3분의 2로 떨어지는 거예요. 기후 변화 때문에 갈수록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아열대 기후가 되니까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원래 대구 사과였잖아요. 이제 군대 있을 때 그 영천에서 훈련 받다가 살짝 따먹은 사과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제는 사과가 어디 사과냐면 강원도 사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물 재배지도 변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식량과 온실가스. 사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생산한 식량은 80의 인구가 먹기는 충분하대요. 근데 문제는 사료용이 72%예요. 고기 먹는 거 줄여야 되는 거 있고, 버려지는 게 거의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충분한데 관리가 잘못되는 거. 요게 우리나라의 그 전 세계적으로 이슈다. 지속 가능 발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나중에 WF 넥서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물하고 식량을 했던 사람인데, W가 워터, E가 에너지, F가 푸드, 이렇게 넥서스. 그리고 기후변화, 도시화가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우리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인구 성장 때문에 뭔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식량, 물, 에너지. 다시 돌아가면 여기 우리 문제는 두 개다. 기후변화, 화석에너지 쓰면서 기후변화, 사람이 늘면서 토지 개발했던 게 이 세 가지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꼭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생물 다양성도 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을 해나간다 할 때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기후 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지속 가능 보고서를 만들 때 하나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기업들이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생물 다양성 문제, 물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내가 삼성 전지에 들어갔다면 물 문제가 들어오는 심각한 거예요. 반도체를 갖다가 만들면서 쓰는 폐수들, 그렇죠? 반도체 만들 때 나오는 온실가스, 불화수소 계열들, 이런 거. LG 디스플레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하나가 기업들이 줄여야 되는 거죠.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거냐 하고 그 보고 그 활동들을 다 지속 가능 보고서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우리 제품에는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ES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 E예요. E.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학생들이 뭐 30년 정도는 계속 생활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ESG를 공부하는 건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거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매스컴에서 또 어떤 뭐 자료에서 나오는 이 용어를 이제 하나하나 이해하고 내재화시킬 수 있는 언어를 배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시행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제 보는 법, 생각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기업 활동이라든지 사회 활동에서 하나하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강의 자료는 업로드가 됐거든요. 예, 한번 보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부족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뭐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되고요. 저한테 또는 어 다음 미리 메일 보내면 다음 하기 전에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3주간은 3회차는 이제 제가 탄소 시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번, 그 기후테크, 그렇죠? 이제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고 또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기후테크에 대해서 강의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물하고 식량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빨리 갔지만은 또 자세하게 소위 말하는 물 박사님이 물을 공부하신 박사님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생물 다양성하고 순환 경제를 얘기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뎁스 있게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너지를 많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융합국가에서 하는데 재생에너지 관련된 강의가 많아요. 뭐 태양광 한 학기, 뭐 수소 한 학기, 풍력 한 학기 이렇게 깊이 있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은 찾아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제로 다시 또 올라가고, 지배 구조 문제로 올라가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학생들이 이 ESG라는 언어를 이해하는 걸 갖다가 이제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제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또 짬짬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좋은 강의들이 워낙 많으니까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how to fish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낚시하는 법. 그러니까 ESG라는 부분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씩 이 뭐 물고기를 잡아가는 거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하나하나 필요한 걸 더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혹시 외국 자료 보려면 어디에서 찾나요 하면은 우리 김정민 님이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우리가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그러는 저는 링크드인을 추천해요. 링크드인. 링크드인에 가게 되면은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관심사에 관해서 보고서가 최신 보고서가 많이 올라와요. 저도 링크드인에서 영문 보고서는 읽어보거든요. 많이 받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내적으로도 보면 그 오픈 채팅방에 ESG 관련된 데가 많이 있어요. 저도 한국 ESG 뭔가 있는데 거기도 한 1,000명 정도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또 수소도 관심이 있어서 수소도 한 800명, 한국 ESG 학회도 거의 900명. 요런 이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네, 내가 남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 저는 링크드인에서 계속 관련된 정보를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겠지만 만 시간의 법칙 얘기하잖아요. 만 시간의 법칙은 10년인데 내가 조금 더 투자하면 4년 만에 만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투자하면은 우리 학생들도 한 3년, 4년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쪽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고로 회사 이제 퇴직하고 나서 지금 만 3년이 됐는데 퇴직하기 전부터 일도 열심히 공부해서 4년째 되는데 4년 하니까 전문가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수소도 잘 알고 ESG 이몇 가지를 갖다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쭉 공부를 하시면서 자 우리 학생들도 많으니까 듣는 건 쉬운데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한 저가 하는 것 같이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 발표하면서 나도 발전하고 발표를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니까 내 스스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한 7개 이 모듈을 만들었는데 저한테도 엄청 공부가 되더라고요. 한 4달 정도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런 만 시간의 법칙 또는 이제 ESG 중에 공부 관심이 있으면은 저가 만든 자료를 보고 나름 내가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뷰로. 그래서 지난주에 강의했던 자료는 저렇게 만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강의를 이렇게 구성하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학생들의 가르쳐주는 이런 뷰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세상에 다 있는 내용인데 구성은 달라요. 이게 우리의 오리지널 레르트예요.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나름의 이제 자기 쪽에 맞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반도체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반도체 산업에서는 ES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자기가 정리하면 돼요. 파워포인트 50장 정도를 쭉 정리하고 또는 100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화공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우리 에너지 자원과에서는 어떻게 이 ESG 접목시킬 건가? 이렇게 좀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협의 중에 이제 반도체 특성학과가 우리 강원대에 있거든요. 반도체 특성학과 대상으로 ESG를 어떻게 만들 건지 교육 과정을 만들려고 해요. 삼성전자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도 보고 또 삼성전자의 뭐 어떤 뭐 특강도 듣고 반도체 산업 이슈가 뭔지 ESG적으로 이런 거 그거 만들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낚시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13주 강의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쵸? 여기 님께서 한국 ESG 커뮤니티에 관련 자료 많이 올라왔으니까 보시라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인 전공에다가 이런 ESG를 접목시키면은 나중에 뭐 취업하거나 회사 가서 어떤 포트폴리오 만들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좀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링크드인 괜찮아요. 만약 공부하고 싶으면은. 그리고 저는 또 구글 뉴스를 많이 봐요.
왜냐면 구글 뉴스에 보면은 내가 봤던데 계속 관련된 기사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못지않게 똑같이 보게 돼 있어요. 제가 4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 세상이 바뀌는 뉴스를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에 이제 탄소 시장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와주세요. 고맙습니다.